1장. 아련한 추억 속의 나우코. 나는 37살이었고 그때 보잉 747기의 좌석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비행기는 두꺼운 비구름을 뚫고 내려와 함부르크 공항에 막 착륙하려 하고 있었다. 11월에 싸늘한 비가 대지를 검게 물들이고 비옷을 입은 정비공들과 밋밋한 공항 빌딩 위에 서 있는 깃발들과 BMW의 광고판 같은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플랑드르파 화가들의 음울한 그림의 배경처럼 보였다. 맙소사, 또 독일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비행기가 착지를 완료하자 금연 사인이 꺼지고 기내 스피커에서 작은 소리로 배경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건 어떤 오케스트라가 감미롭게 연주하는 비틀즈의 노르웨이 숲이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늘 그랬듯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니,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격렬하게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흔들어 놓았다. 나는 머리가 터져버리지 않도록 몸을 수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꼼짝 않고 있었다. 이윽고 독일인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어디가 불편하냐고 영어로 물었다. 괜찮다. 조금 현기증이 났을 뿐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하고 나는 말했다. 스튜어디스는 쌩긋 웃고 가버렸고 음악은 빌리 조엘의 곡으로 바뀌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북해의 상공에 뜬 검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의 인생 과정에서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 잃어버린 시간, 죽었거나 떠나버린 사람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추억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춰서고 사람들이 좌석 벨트를 풀고 선반에서 가방과 웃옷 등을 꺼내기 시작할 때까지 나는 줄곧 그 초원 속에 있었다. 나는 풀 냄새를 맡고 살갗에 닿는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었다. 그때는 1969년 가을이었고 나는 곧 20살이 되려 하고 있었다. 좀 전에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내 옆에 앉더니 이제 좀 어떠냐고 물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좀 서글퍼졌던 것 뿐이라서요. 하고 나는 말하고 미소를 지었다. 저도 가끔 그런 적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매혹적인 웃음을 나에게 지어 보였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빌겠어요. 안녕. 안녕 하고 나도 말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지금도 나는 그 초원의 풍경을 분명히 떠올릴 수 있다. 며칠인가 계속된 부드러운 비에 여름 동안의 먼지를 말끔하게 씻어낸 산은 깊고 선연한 푸른 빛을 띠었고 10월의 바람은 억새풀 이삭을 이리저리 흔들었으며 길고 가느다란 구름이 얼음장처럼 파란 하늘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늘은 높아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플 정도였다. 바람은 초원을 건너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흔들고는 잡목림으로 빠져나갔다. 나무 끝에 달린 잎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고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다른 세상의 입구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작고 희미한 울음소리였다. 그 밖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어떤 소리도 우리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누구 한 사람도 마주치질 않았다. 새빨간 새 2마리가 초원 속에서 무엇인가에 겁을 먹은 듯이 날아올라 잡목님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다. 걸어가면서 나오코는 내게 우물 이야기를 해주었다. 기억이라는 건 왠지 이상한 것이다. 실제로 내가 그 초원 속에 있었을 때 나는 그런 풍경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특별히 인상적인 풍경이라 할 것도 없었고 18년이 지나고도 그 풍경을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로선 풍경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던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생각했고 그때 내 곁에서 나란히 걷고 있던 아름다운 한 여자를 생각했고 나와 그녀를 생각했고 그리고 다시 나 자신을 생각했다. 그때는 무엇을 보든 무엇을 느끼든 무엇을 생각하든 결국 모든 것이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의 손으로 되돌아오는 나이였던 것이다. 게다가 나는 사랑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랑은 무척이나 까다로운 장소로 나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주변 풍경에 신경을 쓸 여유 같은 것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의 뇌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 초원의 풍경이다. 풀냄새, 약간 한기를 머금은 바람, 산의 능선, 개 짖는 소리, 그런 것들이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른다. 너무나 선명하게. 그것들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손을 뻗으면 하나하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그 풍경 속에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없다. 나오코도 없고 나도 없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나는 생각한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토록 소중해 보였던 것, 그녀와 그때의 나와 나의 세계는 모두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그래, 나로선 나오코의 얼굴을 바로 떠올릴 수조차 없는 것이다. 내가 지니고 있는 건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배경뿐인 것이다. 물론 시간을 들여 찬찬히 생각하면 나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다. 조그맣고 차가운 손, 매끌매끌한 감촉에 곧고 아름다운 머릿결, 부드럽고 동그란 귓볼, 그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마한 검은 점, 겨울이 되면 자주 입던 고급스런 캐멀 코트, 늘 상대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질문하던 버릇, 가끔 무슨 영문인지 떨리는 듯하던 목소리, 마치 강풍이 부는 언덕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이미지를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문득 자연스럽게 그녀의 얼굴이 떠오른다. 먼저 옆 얼굴이 떠오른다. 그건 다분히 나와 나오코가 언제나 나란히 걸었던 탓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언제나 그녀의 옆 얼굴인 것이다. 그 다음에 그녀는 내 쪽을 향해 쌩긋 웃고 고개를 갸웃이 기울여 말을 걸고 내 눈을 들여다본다. 마치 맑은 샘의 바닥을 재빨리 헤엄쳐 지나가는 작은 물고기 그림자를 찾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나오코의 얼굴이 떠오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얼굴을 떠올리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점점 길어져 간다. 슬픈 일이지만 그것이 진실인 것이다. 처음엔 5초면 떠올랐는데
그것이 10초가 되고 30초가 되고 1분이 된다. 마치 저녁 무렵의 그림자처럼 그것은 자꾸만 길어져 간다. 그리고 마침내는 땅거미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나의 기억은 나오코가 서 있던 곳에서 확실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내가 일찍이 나 자신이 서 있던 곳에서 확실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풍경만이, 그 10월의 초원 풍경만이 마치 영화 속의 상징적인 장면처럼 되풀이되고 되풀이되어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리고 그 풍경은 내 머리의 한 부분을 집요하게 걷어차고 있다. 이봐, 일어나라고. 난 아직도 여기 있단 말이야. 일어나서 생각하라고. 왜 내가 아직도 여기 있는지 그 이유를. 아픔은 없다. 아픔은 전혀 없다. 걷어차일 때마다 공허한 소리가 날 뿐이다. 그리고 그 소리마저도 아마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이 결국 사라져 버렸듯이. 그러나 함부르크 공항의 루프트 한자 기내에서 그것들은 여느 때보다도 오래, 여느 때보다도 강하게 내 머리를 걷어차고 있었다. 일어나, 생각하라고 하고. 그래서 나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무슨 일이든 글로 써보지 않고서는 사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유형의 인간인 것이다. 그녀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던가? 그렇다. 나오코는 내게 들판에 있는 우물 이야기를 했다. 그런 우물이 정말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 안에서만 존재하는 이미지나 상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어두운 나날에 그녀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아낸 다른 수많은 사물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나오코가 그 우물 이야기를 해준 뒤부터 나는 그 우물의 모습 없이는 초원의 풍경을 떠올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실제로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닌 우물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선 떼어낼 수 없는 일부로서 풍경 속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우물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할 수도 있다. 우물은 초원이 끝나고 잡목림이 시작되는 바로 그 경계선에 있다. 땅에 빠끔이 뚫린 지름 1m가량의 어두운 구멍을 풀들이 교묘하게 덮어 감추고 있다. 둘레에는 목책도 없고 약간 높게 쌓은 돌담도 없다. 다만 그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다. 가장자리의 돌들은 비바람에 씻겨 약간은 기묘한 회백색으로 변색됐고 여기저기 금이 가고 무너져 있다. 작은 녹색 도마뱀이 그런 돌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 보인다. 몸을 내밀어 그 구멍 속을 들여다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우물이 아무튼 무척 깊다는 사실뿐이다.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이다. 그리고 그 구멍 속에는 암흑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암흑을 응고시켜 놓은 것 같이 농밀한 암흑이 가득 차 있다. 그건 정말 깊단 말이야. 하고 나오코는 신중하게 어휘를 골라가면서 말했다. 그녀는 가끔씩 그런 말투를 썼다. 정확한 어휘를 찾아내면서 아주 천천히 말하는 것이다. 정말 깊어. 하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건 확실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트위드 상의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내 얼굴을 보면서 정말이야 하듯 생긋 웃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고 나는 말했다. 어딘가에 깊은 우물이 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거기에 빠지기라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어쩔 수 없겠지. 휙, 풍덩. 그걸로 끝이지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까? 가끔 일어나지. 2년이나 3년에 한 번쯤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근처의 사람들이 말하지. 들판의 우물에 빠진 거라고. 죽는 방법으로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군. 하고 나는 말했다. 끔찍한 죽음이지 뭐. 하고 그녀는 말하고 외투에 붙은 풀 이삭을 손으로 떨어냈다. 그대로 목뼈라도 부러져 깨끗이 죽어버리면 좋겠지만 어쩌다가 발을 삔 정도로 끝난다면 정말 난처하거든. 소리를 있는 힘껏 질러보아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 발견해줄 가망도 없고 주변에는 지네랑 거미가 우글우글하고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의 해골이 한쪽에 흩어져 있고 어둡고 축축하고 그리고 머리 위에는 동그란 빛이 겨울 달처럼 아주 조그맣게 떠있지. 그런 곳에서 외톨이로 시름시름 혼자 죽어가는 거야.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네. 하고 나는 말한다. 누군가가 그 우물을 찾아내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할 텐데. 하지만 누구도 그 우물을 발견할 순 없어. 그러니 제대로 된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야겠지. 나우코는 주머니에서 왼손을 꺼내어 내 손을 쥐었다. 하지만 괜찮아. 자기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자기가 어두운 밤에 무작정 이 주변을 걸어 다녀도 절대로 우물에 빠지진 않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자기와 꼭 붙어 있는 한 나도 우물에 빠지지 않을 거고. 절대로? 절대로. 어떻게 그런 걸 알지? 난 잘 알아. 그냥 알 수 있어. 나우코는 내 손을 꼭 쥔 채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말없이 걷기만 했다. 그런 일이라면 난 아주 잘 알고 있어. 이치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느끼는 거야. 가령 지금 이렇게 자기와 꼭 붙어 있으면 말이야. 난 조금도 무섭지 않아. 어떤 나쁜 일도 어두운 일도 나를 유혹하려 하질 않아. 그럼 얘기는 간단하잖아. 그냥 쭉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나는 말했다.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물론 진심이지. 나우코는 멈춰 섰다. 나도 멈춰 섰다. 그녀는 두 손을 내 어깨 위에 얹고 정면에서 내 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는 새까맣고 무거운 액체가 이상한 모양의 소용돌이를 그리고 있었다. 그런 한 쌍의 아름다운 눈동자가 한참 동안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발돋움을 하더니 내 뺨에 살며시 자기 뺨을 대었다. 그것은 한순간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따뜻하고 멋진 몸짓이었다. 고마워 하고 나우코는 말했다. 천만에 하고 내가 대답했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기뻐. 정말이야. 하고 그녀는 애처롭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
어째서? 그건 안 될 일이니까. 그건 잔인한 일이니까 그건. 하고 말을 하려다 나오코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그대로 걸어갔다. 여러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나도 입을 다물고 그 옆을 잠자코 걸었다. 그건 올바르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야. 자기에게도 또 나에게도. 하고 한참 뒤에 그녀는 그렇게 말을 이었다. 어떤 식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거지? 하고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쭉 영원히 지켜준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그렇잖아? 가령 말이야. 내가 자기와 결혼을 했다고 쳐봐. 그럼 자기는 회사에 다니겠지. 그럼 자기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엔 도대체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 자기가 출장 가 있는 동안엔 도대체 누가 나를 지켜주지? 나는 죽을 때까지 자기와 붙어 다녀야 하잖아. 안 그래? 그런 건 대등하지 않아. 그런 건 인간관계라고도 할 수 없지. 그리고 자기는 언젠가 내게 실증을 낼 거야. 내 인생이란 건 도대체 뭔가, 이 여자를 돌보는 일뿐이란 말인가 하고. 난 그런 거 싫어. 그래서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생 동안 계속되는 건 아니야. 하고 나는 그녀의 등에 손을 대고 말했다. 언젠가는 끝나. 끝날 때 우린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면 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땐 어쩌면 나오코가 나를 돌봐줄지도 모르지. 우린 손익 계산서를 보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만약 내가 나를 지금 당장 필요로 하면 나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안 그래? 어째서 그렇게 모든 일을 고지식하게 생각하지? 자, 좀 더 어깨에 힘을 빼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 거야. 어깨에서 힘을 빼면 훨씬 몸이 가벼워지게 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고 나오코는 놀랄 만큼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나는 나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을 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런 거야? 하고 나오코는 꼼짝 않고 발치의 땅을 노려보면서 말했다. 어깨에 힘을 빼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어. 그런 말은 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알겠어? 만약 내가 지금 어깨 힘을 뺀다면 나는 산산조각이 나버린단 말이야. 난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만 살아왔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한번 힘을 빼고 나면 다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난 산산조각이 나서 어딘가로 날려가 버리고 말 거야. 어째서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런 걸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돌봐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잠자코 있었다. 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은 혼란에 빠져 있어. 어둡고 차갑고 혼란스럽고. 어째서 그때 자기는 나와 잠자리를 함께 한 거야? 어째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야? 우리는 너무도 조용한 소나무 숲 속을 걷고 있었다. 길에는 여름의 끝 무렵에 죽은 매미 껍데기가 바삭바삭하게 말라 흩어져 있어서 그것이 신발 밑에서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소리를 냈다. 나와 나오코는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라도 하는 듯이 땅만 보면서 천천히 소나무 숲 속을 걸었다. 미안해 하고 나오코는 말하고 내 팔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몇 번인가
고개를 저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어. 내가 한 말에 신경 쓰지 마. 정말 미안해. 난 다만 나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었을 뿐이니까. 난 너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고 나는 말했다.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무엇이든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 하지만 만약 시간만 있다면 나는 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곳에 멈춰서서 정적 속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신발 끝으로 죽은 매미의 몸뚱이나 솔방울을 굴리거나 소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다. 나우코는 외투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무엇을 보는 것도 아니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와타나베, 정말 나를 좋아해? 물론이지.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럼 내 부탁 2가지만 들어줄래? 3가지라도 들어주지. 나우코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2가지면 돼. 2개면 충분해.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만나러 와준 것에 대해 내가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것. 정말 기쁘고 정말 도움이 됐어. 혹시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해도 사실 그랬어. 또 만나러 올게. 하고 나는 말했다. 또 하나는 뭐지? 나를 기억해 줬으면 해. 내가 존재했고 이렇게 자기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기억해 줄래? 물론 언제까지나 기억할 거야.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녀는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그녀 외투의 어깨 부분 위에서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었다. 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먼저보다 훨씬 우리 쪽에 가까이 있는 듯이 여겨졌다. 나우코는 작은 언덕 같은 곳으로 오르더니 소나무 숲을 빠져나가 비스듬한 비탈길을 빠른 걸음으로 내려갔다. 나는 그 2-3걸음 뒤를 따라 걸었다. 이쪽으로 와. 그 근처에 우물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 나는 그녀의 등에 대고 소리쳤다. 나우코는 멈춰서서 방긋 웃으며 내 팔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길을 둘이서 나란히 걸었다. 정말 언제까지나 나를 잊지 않을 거지? 하고 그녀는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물었다. 언제까지나 잊지 않을 거야. 하고 나는 말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가 있겠어. 그래도 기억은 확실히 멀어져만 가고 이미 나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가며 글을 쓰고 있으면 나는 가끔씩 몹시 불안한 마음이 되곤 한다. 어쩌면 내 자신이 기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 때문이다. 내 몸속에 기억의 변방이라고 부를 만한 어두운 장소가 있어서 소중한 기억들이 전부 거기에 쌓여서는 부드러운 진흙으로 변해버린 건 아닐까 하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으로선 그게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전부인 것이다. 이미 희미해져 버렸고 지금도 시시각각 희미해져가는 그 불완전한 기억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뼈라도 핥는 듯한 심정으로 나는 이 글을 써나가고 있다. 나우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 이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것이다.
아주 오래전 내가 아직 젊고 그 기억이 훨씬 선명했을 때 나는 나오코에 관한 글을 써보려고 시도한 적이 몇 번인가 있었다. 하지만 그땐 단 한 줄도 쓸 수가 없었다. 맨 처음 한 줄만 나와준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든 술술 써지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한 줄이 아무리 애써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선명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너무나 극명한 지도가 그 극명함이 지나쳐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젠 알게 됐다. 결국 따지고 보면 하고 나는 생각한다. 글이라는 불완전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기억이나 불완전한 상념밖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오코에 관한 기억이 내 안에서 희미해져 가면 갈수록 나는 더욱 깊이 그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왜 그녀가 나를 향해 나를 잊지 말아줘 라고 부탁했는지 그 이유도 지금의 나로선 알 수 있다. 물론 나오코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 안에서 그녀에 관한 기억이 언젠가는 희미해져 가리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바로 나에게 간절히 호소했던 것이다. 나를 언제까지나 잊지 말아줘.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줘.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참을 수 없이 슬퍼진다. 왜냐하면 나오코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